제가 그 사실 공개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다 하는 그 사실관계부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시간대에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과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한 역할을 했는지, 대한민국 체제를 이거 완전히 부정하려고 했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제가 이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크게 보면은 언론의 허위 보도가 최초 시작입니다. 언론의 허위 보도인데, 이 언론의 허위 보도는 단순한 허위 보도가 아니고 소위 기획 취재입니다. 기획, 의도를 가진 취재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고발장이에요. 일단 수사를 하려면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발장이 제출이 됩니다. 그럼 이 고발장을 제출한 데가 바로 민노총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불광동 쪽에 가면은 민노총 서울본부가 있습니다. 서울본부 건물. 그 건물 3층에 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발장이 들어가면서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하면서 결국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2016년 11월 20일 발표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검사가 대통령과 최소원과 안종범이 공범이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증거가 없어요. 대통령은 안종범 압니다. 경제수석이니까. 대통령은 최소원 압니다. 자기 그 집사 역할을 했으니까. 안종범하고 최소원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 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거는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다 확인된 이야기고. 그러면 안종범하고 최소원이가 아예 공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검찰은 그냥 공범이다. 증거도 없어요. 그 공소장이 증거도 없이 그냥 대통령과 안종범과 최소원이가 공범이다 하는 식으로 하나. 그 발표, 그 검찰 수사의 그 발표가 결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할 때 증거로 사용되는 게 검찰이 공범이라고 발표했다. 그게 증거다. 그 다음에 이 공범이라는 이 발표를 갖고 결국 국회에서 이제 탄핵소추,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이 되는데,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만든 게 12가지 혐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12가지 혐의가 나오는데, 이게 증거라고는 검찰 공소장이에요. 검찰 공소장, 대통령과 안종범과 최소원이가 공범이다 하는 공소장 하나밖에 없어요. 증거는. 나머지는 전부 다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들, 소위 언론이 기획 취재한 기사들, 그게 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퇴임으로 대비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이게 뇌물이다. 뇌물 받은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뇌물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 결국은 바꿔버렸어요. 12개의 탄핵 소추, 그게 이제 공소사실인데, 그 내용을 강일원이라는 주심 재판관이 5개로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12개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했으면은 새로 만들어진 5개도 국회를 통과를 해야죠. 국회 통과 안 하고 헌법재판소 전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통령 2017년 4월 17일 날 대통령을 구속을 하고 대통령한테 이제 혐의를 하는데, 그 뭐냐? 직권 남용, 강요 미수, 그게 뇌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래가지고 검찰이 이제 이걸 발표를 하는데, 자, 처음에는 모든 국민들이 속았던 게 뭐냐면,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대통령이 옛날 전두환 대통령처럼
그 1회 재단, 제2의 1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폐임으로 대입했다 하는 논리로 갖고, 그래서 국민들 전부 다 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싹 빠져버립니다. 싹 빠져버리고 어떻게 나오냐. 특급에서 박영수 특급하고 윤석열 특급 수사팀장이 수사 결과도 놓은 거 보면은, 검찰이 최초로 발표한 거는 안종범하고 최소원하고 이래서 직권 남용해가 재단을 설립했다, 강조했다, 강조 비서가 있다라고 갔다가 박영수 특급하고 윤석열 특급 수사팀장 결과를 보자면 그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그 보장해주고 대가로 돈 받은 게 이 사건이다요. 국정농단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뇌물 받은 게 이 사건이다. 이렇게 확 바꿔버립니다. 이게 특급 수사 발표예요. 자, 그렇게 해도 결국 대통령한테 뇌물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급 끝났고 대통령 탄핵됐고 구속까지 됐고, 자,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것 갖고 불안하니까 추가 기소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썼다, 자유했다, 그게 뇌물이다 하고 또 추가 기소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 법원에서 이게 뇌물은 아니다. 그럼 뭐냐? 국고 손실이다. 국고 손실로 겪은 거예요. 자,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게 있으면 추징을 해야 됩니다. 뇌물 받은 게 없으니까 추징을 하나도 못해요. 1심, 2심 대법원 판결은 뭐래도 전부 다 뇌물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국고 손실 35억 이거가 추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가 조만간에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공매를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국고 손실이에요. 제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그 모든 이 모든 걸 한 게 윤석열입니다. 이 모든 한 게 윤석열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은 언제부터 이 사건에 개입을 했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뭐 중앙일보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자기는 대통령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했고 탄핵 심판은 그 못대만수가 했지 내가 뭐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다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이 사건에 언제부터 개입했는지 그걸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자, 대통령 사건은 이 고영태라는 사기꾼이 2014년이에요. 2014년 10월 달에 TV조선의 이진동 기자를 찾아갑니다. 이진동 기자를 찾아가가지고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시계니 현금비를 갖고 왔다, 그거 좀 찾아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진동이도 기자니까 그거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거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느냐고. 그러다가 최순실이라 하니까 혹시 최순실, 최태민의 딸 최순실 아니냐 해가지고 2014년 11월 2일 날 신사동 의상실에다가 CCTV를 설치합니다. 그 얼굴이 그러니까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최순실인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가. 그럼 신사동 의상실은 제가 책에 써놨지만은 고영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불법으로 제가 설치를 한 겁니다. 의상실 CCTV가. 그래 그 CCTV는 그림만 있지 소리가 없어요. 그림만 잡는 CCTV를 설치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영상을 쭉 찍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장면이 없어요. 딱 두 장면. 하나가 최순실이가 이제 지가 그 봉투에다가 돈 넣는 장면 하나. 그다음에 이영선 경호관이 핸드폰 딱 가가지고 와이세츠 딱 그거 건네주는 장면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2014년 12월 1일 날 이제 이진동이가 고영태로부터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꼭 보도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보도할 게 없으니까 2014년 12월 1일 날 이거 입수하고도 2015년 보도 못하고 2016년 그냥 합니다. 보도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16년 5월달에 그때 벌어진 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름 여명숙이에요. 여명숙이라는 여자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여명숙이가 누구냐면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 차은택 뒤를 이어받아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갔던 회장입니다. 가서 보니까 문화창조융합본부의 2016년 예산이 1,300억인데 자기가 4월달에 갔는데 4월달에 가서 보니까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차한테가 다 써버리고 남은 돈 79억, 남은 예산 79억 있는데 그것도 차한테이 딱 사용하라고 지정해놓은 곳 외에는 쓰지 마라. 그래서 염영숙이라는 여자가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뭐냐면은 차은택 비리예요. 차은택이가 국가 예산 도둑질한 거 이거 고발하려고 그래서 염영숙이하고 이진동이가 만납니다. 이진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고 그때 이진동하고 또 만난 기자가 누구냐? 만난 사람 또 누구야? 박관철입니다. 박관철. 대한민국 권력 세력 1위 최순실이 아까 주장했던 그러니까 박관철이 그 주장도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증거도 없는 주장들이 그런데 근데 이 박관철이가 그 주장하면서 박관철이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으로 갔다가 결국 대법을 해서 유죄 확정까지 받는데 염영숙, 박관철, 이진동 요 세 사람이 1966년 다 말티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수사 기록에는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 있느냐? 이 책에 있어요. 이 책에. 이게 이진동 기자가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이렇게 시작되었다.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에서 게이트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고영태를 만나고 접촉한 모든 일들 이 책에다 다 써놓은 거예요. 지가. 본인이 직접. 이거는 저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염영숙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 들었고 박관철이가 그때 막 구속되고 그나마 가서 쫄아내고 있었고 뭐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진동이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차은택 비리 그러면서 문체부 때 이차관 김종 그쪽 비리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 하는데 윤석열이가 등장합니다. 날짜가 언제나 2016년 6월 12일입니다. 이 책 날짜가 다 나와요. 다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안 써놨고 검찰 간부 A라고만 써놨어요. 근데 검찰 간부 A를 이 책에 한 10페이지에 쫙 써놨어요. 그래서 검찰 간부 A는 그 당시 일선 수사 부서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집이 서로 가까워가지고 교대 앞에서 만나가 가볍게 저녁에 설렁탕도 먹고 뭐 맥주 한잔 했다. 이 책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단서 10페이지에 나오는 그 단서들을 제가 쫙 추적해보니 이거는 바로 윤석열이에요. 가르치는 게. 윤석열. 그러고 난 뒤에 이진동이가 이제 이 윤석열을 만나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CCTV예요. 의상실 CCTV. 그러니까 고영태가 불법으로 설치해가 찍은 그걸 지금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직 검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보도가 되느냐고. 윤석열 보도도 괜찮다. 과태료 조금 물면 된다.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 그게 2016년 6월 12일 날 바로 윤석열 검사 사는 집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리고 옛날 무너진 삼풍백화점 자리에 새로 지은 아파트 이진동 기자가 사는 집은 방배동이에요. 딱 중간 지점 교대 앞입니다. 우리 저녁에 같이 만날 그 장소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보도해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을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냐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윤석열이가 살아온 이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소위 그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구수 말에 이제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윤석열이가 간 게 대구지검 검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1994년에 대구지검 검사로 발령을 받고 하다가 검사를 그만둡니다. 윤석열 검사가 계속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그만두고 2002년 1월 달에 태평양 변호사로 옵니다. 검사가 아니고 태평양 변호사로 가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한 2년을 하다가 2003년 2월 달 언제나 노무현 정부 출범 때 그때 다시 검사로 들어옵니다. 그때 검사로 돌아가지고 첫 부임지가 광주지검입니다. 윤석열은. 그러니까 광주지검에서 시작을 해가 2005년에 이제 의정부지검 고양시청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울 근처로 와야 검사까지 출신할 수 있으니까. 그 올라왔는데 그때 윤석열 검사가,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후배들하고 같이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 모여가지고 정치 지금 상황이 어떻고 지금 YS가 어떻고 다이쭈가 어떻고 앞으로 정거리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하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쭉 지전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따르는 검사들이 많고, 그리고 어찌 하다 보니까 윤석열한테는 많은 정보가 기자들 표를 빌리면 저수지처럼 모여든다. 많은 정보가. 의정부 지금 고양시청에 있을 때 윤석열한테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정보가 들어옵니다. 현대자동차 그때 정몽구 회장입니다. 비자금 사건 2005년도에 의정부 지금 고양시청 검사예요. 저 변두리 검사가 뭘 합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검 중수부장한테 연락합니다. 그 사람이 박영수예요. 박영수한테 연락하니까 박영수가 고양시청 검사, 야 대검 중수부로 와. 그래 가가지고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박영수 밑에서 일했던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정몽구 회장 직접 수사를 다 하고 두 사람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몽구 회장 구속시켜라.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거 상처보여서 이건 안 된다 하니까 구속 안 시키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 이래 들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은 검사 행위를 쭉 보면은 위에 특히 검찰총장하고 싸움을 많이 해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인데 자, 서울지검 특수부장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합니다. 댓글 수사를 하는데 그때가 윤석열 검사가 결혼한 시점이에요. 그때가 나이 50 넘어서까지 하나 봉급받으면 후배들하고 술 먹고 이래 하다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조금 전에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바로 국정 댓글 사건 수사를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 국민들은 윤석열은 최동욱이 호위무사다 어쩌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게 최동욱이에요. 근데 이제 과정거리가 지금 좀 잘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말이지 이거 아무 뜻도 없는 이 사건을 막게 해가지고, 그래가 결국은 윤석열이가 서울지검 특수부장에서 여주지청장으로 쫓겨갑니다. 여주지청장으로 쫓겨가고, 그 다음에 대구 고검검사로 내려갑니다. 2015년에 대구 고검검사라는 여기는 옷벗어라. 검찰 이제 그만해라. 옷벗을 그 다음에 대전 고검검사로 또 갑니다. 고검을 계속 다니는 검사들은 잘 없습니다. 대전 고검검사로 가가 수사도 안 하고 이래 있을 때 이진호 기자가 CCTV, 최순실 이런 정보를 막 가져오니까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TV조선도 어쨌거나 이 정권하고 관계가, 정부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보도를 못할 거니까 이진동이한테 야 이거 한겨레 신문에 던져줘라. 한겨레 신문 모두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TV조선하고 조선으로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코치까지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 9월 2일 날 이진동이하고 한겨레 신문의 김의겸이가 바로 이 앞에 종로 르메일 빌딩 지하에 있는 술집에서 대낮부터 만나가 소주 9병을 먹으면서 대한민국을 논합니다. 이게 이 책에 다 나와요. 시가하고 장수하고 전부 다 소주 9병 마셨다 하는 까지. 그러니까 이진동, 김의겸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에요. 이 모두들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을 대비한 1회 재단을 만들듯이 한 게 미르재단이고 K스포츠재단이다. 이 구도, 이 프레임을 짜는 사람이 윤석열 검사고, 그런 내용은 또 김의겸이가 쓴 책이 있어요. 한겨레 기자들이 쓴 책, 최순실 게이트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도 쭉, 그래 그 책도 저도 필요하니까 그 책에 단서가 있으니까 쭉 보면 한겨레 신문의 일부 기자들은 김의겸의 그 취재 방식에 반대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알고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성할이라고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소위 그 뭡니까 최순실이가 정호성이한테 밤마다 청와대 이 서를 받아가 만큼 사놓고 회의를 했다.
한 그 이승환 인터뷰 그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 그 이승환이를 취재한 사람이 한겨레 신문의 류이건 기자입니다. 류이건 기자가 이걸 이 취재 때문에 김의겸 지시를 받고 이제 이승환이 만나가 저 춘천까지 내려가서 만나고 아무리 취재를 해봐도 믿지 못할 이야기예요.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거든요. 아이고 뭐 정호성이가 밤마다 최순실 사무실로 이런 국가 기밀서를 갖고 와가 그거 갖고 팔선대가 모여서 회의했다. 18시간을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를 몰았습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니까 그런 내용이 이 책, 그 한겨레 신문 기자들에서 책이 다 나옵니다. 이게 도저히 못 쓰겠다. 그랬는데 JTBC가 갑자기 태블릿 PC 난초 보도를 탁 시작하니까 김의겸 서라 이제는 저 난초 보도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 난초 보도를 탁 치고 오니까 25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이걸 보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승환 전 민주재단 사무총장의 청와대가 밤마다 최순실이가 정호성이한테 받은 이런 거 갖고 했다고. 이승환이 검찰에 가가 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자한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예요. 나는 이거는 저 고영자한테 들은 이야기고 내가 누가 본 거 아니다. 해남도 되고 기자가 지 마음대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술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 기자들도 나름대로 황당무계한 부분을 기사 못 쓰겠다. 그러니까 정유라의 일회 입시 비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한겨레 기자들이 이거는 너무 좀 무리하다. 한겨레 그 책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일 날 이진동이하고 김의겸이가 르메일 빌딩 지하에서 소주 아비 마시고 난 뒤에 이진동이가 기자가 자기가 취재했으면 자기가 다 써야죠. 미래재단 케이스본 재단 배우에 최순실이 있다. 자기가 써야죠. 그 중요한 기사를. 이진동, 김의겸한테 다 줘버린다. 9월 2일 날. 그래가지고 2016년 9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이 일면 토 기사로 최순실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거론을 합니다. 거론하고 그 똑같은 기사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냐.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정동철이는 최순실의 단골 매사기 센터장이다. 이런 허위 기사를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도된 기획 취재입니다. 사실관계를 쫓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의 책 보면은 내가 이야기 안 해줬으면 한겨레 전통가 없다. 엄청나게 자랑해놨어요. 그럼 이거 쓴 이유가 뭘까요? 이건 추정이에요. 제 추정인데, 김의겸은 우찌가 한겨레 신문에 이래 하다가 결국 기자들이 선배치고로 저 선임 기자들 말은 이거 뭐 너무 무리하게 이래 하니까 미안하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김의겸이는 한겨레 신문 떠나가 6개월 동안 놀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갑니다. 이진동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 기획을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래 주고 다 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나도 좀 쳐다봐 달라고 이진동 기자가 이 책이 다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투기자본 감시센터 일마들이 이제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게 2016년 9월 29일입니다. 9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최순실 이름 등장시키고 마사지 센터장 하는 기사 등장시키고 9월 29일 날 투기자본 감시센터 그래 고발장이 들어와야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혹이 많아도 그래가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고발장은 뭐냐? 이게 뇌물이에요. 이게 고발장이 뇌물인데 그 뇌물 근거가 뭐냐? 이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한시적으로 그래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한해가지고 기업 합병, 분할 이거 아주 쉽게 딱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국회 본회의 다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다 이게 다 통과됩니다. 다 이 통과된 법인데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민노총 조약 그거예요. 이래 되면은 대기업들이 민노총 조직원들 마구잡이로 해고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법 무조건 시행을 막자. 그러면서 이 법 통과, 이 법이
2016년 2월 4일 날 국회를 통과하고 6개월 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 무렵부터 미래자가 케이스보재단 이 의혹을 막 제기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 법 막으려고. 그럼 이 법이 그럼 과연 악법이냐? 이 법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행해가지고 2016년에가 3년이에요. 2019년이고 이걸 한시적인 법이니까 없애져야 됩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없애야죠. 문재인 정권이 이 법을 5년 더 연장시켰어요. 워낙 좋은 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이 지금 전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고발자 탁 내니까 그러고 난 뒤에 민노총 그리고 종북 주사부 세력들 그 사람들이 한 달 전이니까 한 달 후 10월 29일부터 촛불 집회 시작. 집회 허가 다 받고 그러면서 촛불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수남 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16년 11월 20일 날 바로 이제 대통령과 공범이다 하는 걸 발표를 해버립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그 이영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해방 이후에 한국의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2번 갔다 온 검사입니다. 그건 물론 캐도권입니다. 캐도 때문에 이제 갔는데 굳이 현직 검사가 안 가도 되는데 이영렬은 북한에서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고 갔는데 북한에서도 오히려 받아들여가지고 일주일씩 2번 가 북한 초대소에 다 모집니다. 그리고 이영렬 각도가 인터뷰를 다 하거든요. 북한에 가서 대접 잘 받아보고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대통령한테 죄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미래재단, 케이스보재단 뇌물로 몰아붙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는 처음에 뇌물은 다 무죄예요. 뇌물 다 무죄고 검찰에서도 처음에 직권남용, 강요 미술 갔다가 이거는 별 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뇌물로 여기까지 와가 했는데 뇌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미래재단, 케이스보재단의 그 뇌물 부분은 무죄지만은 직권남용, 강요 미술은 일부 유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부 유죄. 그게 무슨 말이냐?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이 18개 기업이에요. 그리고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요 2개예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근데 18개 기업 중에서 15개 쏙 빼고 3명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 SK 이 3개에 대해서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직권남용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낸 기업들 전부 다 해야죠. 왜 세 군데만 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도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어쨌거나 미래재단 케이스보재단 이거 직권남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했으니까 이걸 무죄로 했다가는 대부분이 헌법재판소를 박살내는 꼴이니까 헌법재판소와 그냥 요거는 직권남용은 죄된다. 그래 되면은 강요 미수는 죄 안 된다. 그리고 또 강요 미수 죄 된다. 그럼 직권남용 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부 유죄가 되는 걸로 엮어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정 탁할비 부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엮어놨는데 대법원에서 2019년 8월 29일 날 대법원 최초의 그때 판결문 15장이에요. 거기서 저는 합의체 대법원에서 한 이야기가 대통령이 가만히 계신다 하더라도 항소도 안 하고 상고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죄라 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서 판단해라. 다시 심리해서 판단하라는 것을 지적해 둔다 하고 판결문에 써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파기환송 재판부 오석준 부장판사입니다. 해야죠 그거를.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고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소위 문학의 좌파들 그 한 부분들 그것도 직권남용 그 부분을 대법으로 그거는 무죄다. 그런 식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이 결국은 자기네들 따져보면 저도 이 책에 써놨지만은 결국은 법 기술자예요. 법을 지킨 게 아니고 기술로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기 항소심
최후 결심 공판. 그럼 결심 공판에 가서 우병우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말 잘못하면 재판장한테 찍히고 하는 판에 우병우가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검사들은 역사를 찾아낸 게 아니고 역사를 만들어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고 진술이 없으면 진술을 만들고 법조에서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불이 다 각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기술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을 거짓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냥 막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판에 대법원이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완결시킨 거예요. 제가 되는 양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건을 최초로 그 보도하고 기획 취재한 이진동 기자는 의도는 뭘까요? 저는 왜 이름을 했을까요? 이진동 기자 이 책에 써놨어요. 이 책 서문에다가 내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했는지 책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종막은 이 사건의 막을 내리는 것은 촛불 시위를 거쳐서 박근혜 정권 사망 선고와 함께 박정희 체제의 종언을 구하는 것이다. 박정희 체제의 종언, 박정희 체제를 없애버리겠다요.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 이 성장 이것을 없애버리겠다. 이 책에 써놨어요. 기자가. 그래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면 결국 이 애국 진영에도 뭔가 그럴듯한 이 대표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없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또 윤석열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가 사실을 알자. 과연 중앙일보나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과연 윤석열이가 대통령 탄핵, 대통령 형사재판에 책임 없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보자 이거예요. 이진동 기자가 언제 만나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저도 모르고 있어요. 국민들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최서원 원장이 지금 청주 여자교도소에 있습니다. 최서원 원장이 안민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이거 그랬다가 시간도 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손해배상 안민석 상대로 뭐 독일의 뭐 3조, 300조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인데 말이야 그걸 최서원이가 관리를 해가 300조다 웃자고 하는 안민석 주장 그거 틀렸다. 그래서 요 속자가 누가 썼냐면 이경재 변호사하고 권영강 변호사가 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금 제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재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JTBC를 잡아야 됩니다. JTBC 태블릿 PC 보도 온 국민이 놀래고 이럴 수가 있었다 했는데 그게 보세요. 아니 문서수도 기록도 없는 그 태블릿 PC를 갖고 그 최순실이가 얼마나 고쳤으면 태블릿 PC가 빨갛게 보일 정도라고 그 거짓말한 거 심수미, 김필중, 손석희 책임 물어야죠. 그러니까 요 소송은 제가 결국 이 애국국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크지 않게 한 1억 정도로 해가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일단 얼마라도 우리가 JTBC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되니까요. 일단 그걸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헌법재판관들입니다. 헌법재판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가 이미 제기를 해놨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대통령 사건이 2021년 1월 14일 날 끝났기 때문에 이제 5월 25일 날 재판입니다. 5월 25일 재판 전에 제가 완벽한 준비성을 써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식의 불법 행위를 해가 우리 애국 국민들의 가슴에 진짜 피토하게끔 만들었다. 열을 만들었다. 우리가 선해가지고 헌법재판관들한테 상징적으로라도 얼마씩 우리가 받아내야죠. 자, 그 이제 소송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그 우파의 그 나이 드신 전직 대법관이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했거든요. 제발 기록 한번 보십시오.
기록에 진실이 다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들이 안 도와주는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 애들이 공직에 있다. 딱 그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공직에 있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들, 저보다도 저는 기자입니다. 이 책은 제가 기자의 시각에서 쓴 책이고,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하신 한석훈 교수가 일단 제가 쓴 책, 그리고 판결문,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 파기환송 판결문, 헌법재판소 단결정문, 그것만 공부하고도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월간 조사라고 인터뷰도 했고, 거기에다가 우리 또 펜앤 마이크 가서 또 인터뷰 쫙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민변이 있고, 우리한테는 헌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변의 5번째 집 회장이 구상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상진 변호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재판, 이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 이 작업 시작하자. 그러려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 모든 작업, 탄핵심판이 잘못된 게 우리가 알기로는 단심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심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심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한 번 있고, 다음 형사재판의 재심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딱 한 번씩입니다,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정권 교체다. 정권부터 바꿔놓고, 그리고 이거 바로 잡자. 그래서 그걸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상의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젊은 변호사들이에요. 유정아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유성수 변호사, 이분들이 5월 21일 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는 날, 바로 그날 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변호사들이, 우리가 이 박근혜 대우 사건, 이걸 젊은 변호사들이 고민하고 공부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다 못 썼던 부분이 결국은 문제는 북한이에요. 북한을 추종하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 때문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 때 저 북한을 우리가 흡수 통일했더라면 다 괜찮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김정은 잠수작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정은 바꾸기 위한 그런 일들, 그리고 국정원특활비가 과연 어떤 돈인지 그것만 한번 제대로 써주면 이제 대동사건 모두 끝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제가 책을 내고 난 뒤 재미나는 게 그 시각장애인들도 이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문체부에다 요청하는 겁니다. 이 책을 점자책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문체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이 책을 점자로 만들어 달라는데 동의하겠느냐고. 그럼 내가 다 드리겠다. 그래서 제 이 자료들, 그걸 이제 JPG 파일, PDF 파일 제가 지금 보내드려가지고 그쪽에서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앉아가 이거 손으로 탁 눌려도 되고, 눌러가 볼 수도 있고, 그 자기 들고 다니는 뭐 보청기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꼽으면은 딱 누르면은 바로 제가 쓴 책 내용이 쫙 기록 들린답니다. 누가 읽어준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 달쯤에 그게 아마 점자 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에는 아마 그 책이 다 깔린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우리 외국 국민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눈이 침침히 잘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디오북으로,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 제목을 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옛날에 MBC에서 했던 제3공화국 같이 10분짜리로, 그래서 성우들, 그러니까 성우 한 3명 정도, 남자, 여자 해가지고 쫙 들려주고 음악도 깔아주고 하는 그 오디오북을 그럼 시간 나름대로 내가 만들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파 지역에서 이 정권 교체에 대한 뜻은 다 같은데 다만 누구를 할 것이냐는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하시고 해가지고 오늘 이 책 내용 일부
그런 관계들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